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리더십 연구의 상황론적 접근 방법 이 부분을 볼게요. 상황론적 접근. 자, 이거는 이거죠. 세 번째 단계로 나왔던 거. 앞서서 이제 행태론까지 정리를 했고요. 70년대 이후에 등장을 했던 리더십 연구의 상황론적 접근. 자, 아까 행태론적 접근이 상황에 따라서 리더의 효과적인 행동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간과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판 때문에 이제는 리더는 상황에 따라서 효율적인 특성이나 행동 같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상황론적 접근 방법이고요. 자, 그래서 옆에 보시면 몇 가지 연구가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모형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피들러의 상황 적응적 모형. 피들러의 상황 적응적 모형이에요. 자, 리더의 유형을, 자, 거기, 칸에 보시면은, 그림에 보시면은, 리더의 유형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 과업지향형 리더가 있고요. 과업지향형, 그 다음에 관계지향형 리더가 있고, 두 개예요. 크게 이제 리더를 나눌 때 아까 행태론에서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이 사람이 이제 리더가 과업을 지향하고 있느냐, 일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인간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냐, 그래가지고 과업지향형과 관계지향형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누거든요. 역시 피들러도 마찬가지예요. 상황 적응적 모형을 일단 리더십의 유형을 나눌 때 과업지향형 리더랑 관계지향형 리더 이렇게 나눴고요. 자, 이건 어떻게 산정을 하는 거냐 하면은 거기 이것도 그냥 참고를 알아두세요. LPC 점수를 활용한다. LPC 점수법을 이용한 과업지향형과 관계지향형 두 개를 구분하는 어떤 구분 기준이 되는 하나의 지표예요, 지표. 자, 이거 뭐냐면은 좀 재미있어요. 근데 옆에 보시면은 리더가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동료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리더 입장에서 싫어하는 직원이 있어. 싫어하는 소속 직원이 있는데 이 사람을 그래도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대해준다. 그러면은 관계지향형 리더고요. 싫어하는데 이 싫어하는 사람을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멸시하면서 직무에 전혀 도움도 안 되는 막 이렇게 하찮은 존재로 취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제 과업지향형 리더다.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LPC 점수라고 하고요. 싫어하는 동료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근데 이거 일상생활에도 적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을 굉장히 또 그래도 따뜻하게 좀 인격적으로 대우하려는 사람이 있고, 한번 싫어하면 완전히 막 꼴도 보기 싫어하면서 막 경멸하는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 그 사람은 약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일 중심적인 경우가 많고요. 이런 사람들은 약간 관계 중심적인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것. 자, 그래서 세 가지의 상황 변수를 일단 연구에 초점으로 삼았는데요. 첫 번째, 리더와 부하와의 관계. 리더와 부하와의 관계가 어떠냐? 서로 리더와 부하가 서로 좋아하고 신뢰하는 상황이냐? 자, 그 다음에 과업 구조. 과업 수행 절차가 객관적 기준이 있고 명확하냐? 자, 그 다음에 직위 권력. 자, 리더한테 부여된 공식적인 권력이나 직위 권력이 어떠냐? 크냐, 작냐? 자, 이게 세 가지 변수인 거예요. 세 가지 변수를 기준으로 해서, 자, 어떤 상황일 때 어떤 리더가 더 적합한 리더일 수 있는가? 그거를 이제 연구한 이론인데, 자, 결과를 보세요, 밑에. 자, 상황 변수가 아예 극단적으로 유리하거나 아예 불리할 때, 자, 그러니까 리더와 부하와의 관계 상황 변수를 보자면 리더와 부하의 관계가 아주 좋거나 아주 나쁠 때, 아니면은 과업 구조가 아주 명확하거나 아주 불명확할 때, 아니면은 직위 권력이 아주 크거나 아주 작을 때, 그때에는 과업지향형이 더 낫다는 거예요. 아주 유리하거나 아주 불리할 때.
아주 유리하거나 아주 불리할 때는 오히려 과업지향형 리더가 더 적합하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간 정도의 상황. 미디엄 정도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관계지향형 리더가 더 조직 운영에 효율적이더라.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상황이잖아요, 상황. 요 세 가지 상황 변수에 따라서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과업 중심형 리더가 적합할 때도 있고, 관계 중심형 리더가 적합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절대적인, 획일적인 기준이라는 거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게 결론인 거죠. 자, 이거를 이제 상황 적응적 모형, 피들러의 상황 적응적 모형,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하우스와 에반스의 통로 목표 모형. 통로 어디서 나왔어요? 통로 아까 그 이름 특이한 사람 있네. 무슨 이론이었어요? 통로 목표 이름. 아, 그렇지. 통로 목표 이론. 예, 기대 이론 세 가지 중에 하나였죠. 네. 기대 이론 세 가지 중에 하나. 그래서 거기서 나왔는데 그 연구를 이제 확장시킨 거예요. 리더십에 이렇게 가져와서 리더십 연구에도 활용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동기 유발에 관한 통로 목표 이론의 틀을 원용하여 통로를 지각하는데, 아까 통로라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그랬죠, 수단. 자, 그 수단을 지각을 잘해야 동기부여가 되는데, 자, 그거를 자각하도록 미치는 리더의 영향력, 리더의 역할, 이거를 이제 연구를 한 거죠. 연구를 한 거. 자, 그래서 여기서의 상황이라는 변수는 두 개예요. 아까 상황 변수 세 개였잖아요. 이건 두 개. 부하의 특성이 어떠냐? 첫 번째 상황 변수. 그 다음에 근무 환경이 어떠냐? 두 가지로 상황을 나눈 거예요. 자, 부하의 능력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부하의 성격이 과업 중심적일 수도 있고, 역시 관계지향적일 수도 있고. 자, 그다음에 근무 환경이 어떠냐? 과업이 어떻게 잘 객관적으로 이제 구조화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절차가 복잡하냐, 단순하냐, 뭐 이런 환경 특성에 따라서 상황을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건데, 자, 리더는 총 그래서 4가지 형태의 리더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자, 4가지 형태의 리더. 자, 이것도 4가지라서 시험에 많이 나오죠. 4가지. 첫 번째, 지시적 리더. 자, 이거는 뭐예요? 부하들이 움직임을 지시하고 통제하고 시키는 거. 약간 권위형에 가깝죠. 지시적 리더. 자, 이건 언제 효과적이냐면은 과업의 특성상 부하들의 역할이 모호할 때, 부하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이 객관적 기준 자체도 없고 이럴 때 있죠. 모호한 상황일 때, 그런 상황일 때 지시적 리더십이 더 잘 먹히더라, 효과적이더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은 상황에 따라서 리더십이 달라지는 걸 배우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지지적 리더십, 지원적 리더십이라고도 하고요. 지원적 리더십. 자, 이거 뭐냐면은 거기 효과적 상황이, 자, 부하가 단조롭고 지루한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해야 되는 상황일 때, 지원이라는 거는 막 이런 거죠. 격려해주고 심리적으로 독려해주는 거. 하면 돼. 잘하고 있어. 뭐 이런 거 있죠? 자, 뭘 시키는 건 아니에요. 시키는 건 아니고, 뭔가 부하들이 여기 이럴 때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거나 자신감이 없어. 꼭 돋아줘야죠. 합격할 수 있어. 꽈락을 맞아도 힘들어하고 있어. 다음 시험을 잘 볼 거야. 뭐 이렇게 격려하고, 왜냐면 시험 공부도 단조롭고 지루한 업무잖아요. 그거를 잘 하라고 격려해주는 게, 실패에 대한 공포가 부하가 높을 때, 그때 해주는 게 지지적 리더십. 자, 지시 있고 지지 있었어요. 지시 있고 지지. 자, 그 다음에 참여적 리더십. 자, 이건 이제 부하가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를 하도록, 학습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유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더 나아가면은 성취지향적 리더십. 참여, 그 다음에 성취지향적. 자, 요 4개의 리더십 유형이 있어요. 요 기억하시고 4개. 지시적, 지지적,
내지는 지원적, 참여적, 성취 지향적. 요거 네 개를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부하들의 역할이 모호할 때 하는 건 뭐예요? 뭐 할 때? 지시요. 그치. 지시를 해야 돼. 단조롭고 반복적인 임무를 할 때 하는 거는 지지. 부하가 실패에 대한 공포심을 느끼고 있을 때 하는 건 지지. 자존감이 낮을 때 하는 건 지지. 자, 그 다음에, 부하들이, 이거 설명했나? 부하들이, 이거는 뭐냐면은, 구조화되지 않은 작업을 수행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구조화되지 않은 작업이라는 거는 뭐예요? 딱 뭔가 명확하지 않은데, 거기에서 뭔가 창의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 지금 같이 머리를 이렇게 싸매서 참여? 뭔가 참여를 해서 뭔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 해가지고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는 오히려 참여적 리더십이나 성취 지향적 리더십이 더 바람직하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면 상황에 따라서 리더십의 네 가지 유형이 나뉘어질 수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역시 가장 효과적인 리더십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지시, 지원, 성취 지향적, 참여적 리더십으로 분류하였다. 자, 그 다음에 커와 저미어의 리더십 대체물 접근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건 학자 이름보다도 요 의미를 기억해 두세요. 리더십 대체물 접근법. 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리더십을 대체하거나 아니면은 리더십을 필요성을 약화시키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대체물이라는 건 뭐냐면은 리더가 굳이 없어도 리더의 역할을 대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들, 그걸 대체물이라고 하고요. 중화물은 뭐냐면은 리더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걸 그 영향력을 중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그런 요소들, 그런 것들을 중화물이라고 하는데요.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리더가 굳이 없어도 부하가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전문성을 갖고 있어. 그러면은 리더가 일일이 지시하거나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니까 부하의 전문적인 교육이나 능력이 리더십의 일종의 대체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리더십이 없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아니면은 뭐 훈련. 아니면은 적절하게 이렇게 사회화시킬 수 있는 구조. 교육을 시키거나 사회화시킬 수 있는 구조가 있다면 리더가 굳이 없어도 된다. 알아서 이 조직 안에서 다 잘 굴러간다. 리더 없어도. 그래서 이런 구조를 잘 구조가 정리되어 있다면 굳이 리더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리더의 일종의 대체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고요. 중화물이라는 거는 리더의 행동의 효과를 강화시키거나 오히려 약화시키는 그런 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화시키는 요인. 확대시키는 요인은 증강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어쨌든, 중화 요인은 뭐냐면은 리더와 부하가 사이가 좋을 때, 안 좋을 때. 중화물이라는 거는 리더의 효과를 약화시키는 거니까 안 좋을 때. 그렇지. 리더와 부하 간의 공간적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리더의 영향력은 줄어들겠죠. 말을 안 들을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화물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상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 이것도 일종의 중화물이 되는 거예요. 자, 일종의 중화물이 되는 거. 반면에 증강물은 뭘까요? 리더의 역할을 더 강화시켜주는 증강물은 오히려 리더의 카리스마, 리더의 지위, 리더를 추종하는 마음, 이런 게 있으면은 1을 말했는데 막 10을 할 거 아니야. 그런 걸 증강물이라고 하죠. 오히려 영향력을 확대해주는 요인. 자, 이걸 무슨 접근법? 리더십 대체물적 접근법? 그렇지. 리더십 대체물 접근법. 대체물은 뭐 중화물, 증강물을 다 포함하는 의미예요. 그냥 포괄적으로. 자, 넘어가시고. 이런 게 있구나. 넘어가시고. 자,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허쉬와 블렌차드의 리더십 상황 이론.
자, 허쉬와 블랜차드의, 자, 이거는 학자 이름도 꽤 나와요. 리더의 상황 이론, 리더십 상황 이론이고요. 허쉬와 블랜차드, 허쉬 초콜릿과 블랜차드. 자, 허쉬와 블랜차드의 리더십 상황 이론, 다른 말로는 생애 주기 이론이라고도 해요. 생애 주기 이론. 자, 리더십은 크게 이제 두 개가 있다. 이건 마찬가지죠. 인간 중심, 관계적인 행동이 있고, 그 다음에 과업적인 행동이 있고, 자, 인간 중심적인 관계적인 행동이 있고, 과업 중심적인 임무 중심 행동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상황은 그럼 여기서 뭘 잡았냐면은, 자, 우리는 상황 변수가 중요하잖아요. 자, 부하가 성숙도, 부하의 성숙도. 부하가 얼마나 지금 성숙한 상태냐, 이거예요. 부하의 성숙도. 자, 부하의 성숙도. 자, 그 다음에, 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리더십의, 자, 이런 표현 주의해 주세요. 리더십의 라이프 사이클 가설을 가정함. 자, 리더십이라는 거는 라이프 사이클처럼 어떤 주기가 있다. 곡선이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한 거예요. 곡선이 있다. 자, 그래서 이 표를 한번 볼까요? 표를 보시면은, 자, 과업행동이라는 거는 뭐예요? 임무 중심적 행동이죠. 임무 중심적 행동. 자, 과업행동이 어떻대요?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게 과업행동이에요. 과업행동. 자, 과업행동, 임무 중심적 행동, 임무 중심적 행동. 자, 이거는 밑에 부하의 성숙도가, 자, 부하의 성숙도가, X축이 부하의 성숙도예요. 자, 부하의 성숙도가 낮고 높을 때, 자, 부하의 성숙도가 높아. 그러면은 이 사람이 과업행동이라는 건 뭐 임무를 지시하거나 명령을 내려주거나 이런 거거든요. 자, 부하의 성숙도가 높을 때는 과업행동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과업행동이 부하가 성숙해. 이미 다 알아. 잘해. 낮아져요. 그렇지. 그러면 낮아지면 지시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자, 이건 지시야, 지시. 과업행동이라는 건 지시인데, 부하가 성숙한 상태에서는 굳이 지시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과업행동이 적어지겠죠? 예. 자, 부하가 성숙도가 낮아요. 아직 덜 성숙해. 그러면은 지시의 필요성이 높아지겠죠. 예. 지시의 필요성이 높아질 거예요. 왜 그래? 컨디션이 영. 와, 이러고 있구만. 어? 아, 그러니까. 자, 힘을 내시고, 1시간만 참아요. 아, 7시간째 수업을 하고 있는 거야. 아침에도 하셨어요? 요새 아침에도 수업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수업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디 앉아서 수업 편하게 받으면서. 아니에요.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어쨌든. 자, 좀만 참으시고, 1시간만 참으시면 되니까, 오늘 조직론을 다 끝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행동의 양. 이쪽, Y축은 행동의 양이에요. 여기는 높고, 낮고. 자, 이 말은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서, 상사, 리더의 행동의 양이 부하의 성숙도가 낮으면 과업 행동, 지시는 높아지고 부하의 성숙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시하는 행동의 양은 적어진다라는 걸 이제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또 하나의 리더의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관계적 행동. 자, 관계적 행동이라는 건 이 사람이랑 어떤 인간적인 유대를 맺는 그런 행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관계적 행동. 자, 부하의 성숙도가 아주 낮아. 그러면은 리더의 관계적 행동은 많아져야 될까요? 적어져야 될까요? 적어져요. 왜? 시키려면 감정을 더 이상. 그래? 그런가? 그렇게도 뭐 이해할 수가, 뭘 인간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 부하의 성숙도가 너무 낮아도 사실은 뭔가 관계지향적인 관계가 잘 형성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부하의 성숙도가 아주 낮을 때에는 오히려 관계지향적인 행동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부하의 성숙도가 낮을 단계에서는 관계지향적 행동도 같이 낮아져요. 자, 근데 부하의 성숙도가 중간 단계로 올라갔을 때 이런 그래프 형태로 관계지향적인 행동의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리더가. 그러다가 아직 부하의 성숙도가 너무 높아졌을 때에도 역시 관계지향적 행동이 굳이 필요가 없고 이 사람이 알아서 스스로 어떤 임무 달성을 하도록 이렇게 스스로 하기 때문에 굳이 관계지향적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관계지향적 행동. 자, 그래서 요 두 개의 축이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부하의 성숙도가 중간 단계일 때 관계지향적 행동이 가장 많아진다라는 내용을 이 사람들이 밝힌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요 그래프 두 개의 축을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또 네 가지 국면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총 4개의 적합한 리더십 유형이 있다라고 밝힌 게 여기 허쉬와 블렌차드의 리더십 상황 이론이요. 생애주기 이론. 자, 그래서 첫 번째 칸은 뭐냐 하면은 지시적 리더예요. 지시적 리더. 자, 이때는 뭐만 해요? 관계 행동은 거의 할 수가 없죠. 다만 과업 행동만 높게 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무슨 형 리더? 지시형 리더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부하의 성숙도가 중간 정도일 때, 자, 그때는 말을 알아듣잖아.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관계지향적인 설득, 그 다음에 참여, 이런 것들을 유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는 과업지향적인 지시보다는 설득이나 참여도를 더 높임으로써 관계지향적인 행동을 리더가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하의 성숙도가 아주 높아. 그러면은 굳이 알아서 일을 잘하기 때문에 관계지향적인 행동을 할 필요가 없죠. 설득하거나 참여시킬 필요가 없고 뭐만 하면 돼요? 그냥 위임. 그렇지. 방목. 방목 원추. 자, 그래서 4개의 국면이 있어요. 지시, 설득, 참여, 위임. 지설, 참, 위. 자, 지시, 설득, 참여, 위임형 리더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4가지 종류의. 그럼 성숙도가 높은 건가요, 제가? 왜죠? 왜? 내가 언제 위임했어? 난 지시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이 단계죠. 설득 참여, 열심히 해주겠니? 한번 같이 해보자꾸나 참여시키는 거죠. 자, 바카스라도 한잔 하렴. 뭐 이런 느낌으로 같이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위임은 그냥 맡겨놓고 관여하지 않는 거죠. 공부해! 이래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알아서 잘하겠지. 뭐 이렇게 하는 걸 위임. 자, 어쨌든 요 4개로 리더십의 유형, 형태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변수가 뭐다? 부하의 성숙도라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의 성숙도가 낮으면 과업행동, 지시가 많아지고 부하의 성숙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거기에 따라서 반비례하는 이 관계가 성립되는 거고요. 반면에 관계행동은 부하의 성숙도가 낮거나 너무 높아도 관계행동이라는 게 굳이 필요가 없고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이미 다 알아서 잘하니까 이거예요. 너무 바보나 너무 똑똑해도 말이 필요 없잖아. 근데 중간 정도일 때 설득해서 들어먹어. 참여 유도하면 참여를 해. 그러면은 참여나 설득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때는 관계행동이 리더의 관계행동이 더 많아지는 거고. 그래서 요 관계, 요 그래프를 가지고 분석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시, 설득, 참여, 위임형 리더 형태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다음 페이지의 결과. 과업행동 부하의 성숙도가 높아질수록 과업행동은 줄여야 하고 관계행동은 중간 수준에서 많아져야 한다는 것. 자, 성숙도가 너무 낮으면 지시만 하면 되지 관계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성숙도가 낮을 때
리더의 지시적인 과업 행동이 효과적. 지시가 필요하다. 부하의 성숙도가 중간일 때 설득, 참여시키는 관계 행동이 효과적. 관계 행동이 효과적. 부하의 성숙도가 높을 때 대폭 위임해주는 것이 효과적. 위임형. 위임해주고 관여하지 않는 거. 그게 효과적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허쉬와 블렌차드의 무슨 이론? 생애주기 이론. 생애주기 이론. 자, 그 다음에 유클의 다중연결 모형이라고 나오죠. 유클의 다중연결 모형. 자, 이거는 이제 변수를 굉장히 많이 잡았어요. 변수를 무려 9가지를 잡았어. 뭐 이렇게 많은 변수가 필요 없겠죠. 남의 연구 갔다가 막 필요 없겠죠. 이렇게 폄하해. 하지만 제가 폄하한 게 아니라 시험에서도 잘 안 나와요. 너무 변수가 많으니까 문제 내기조차도 어려운 거야. 그래서 잘 안 나오고요. 굳이 이제 더 열심히 하고 싶으면 생애주기 이론을 더 열심히 파세요. 이거 잘 정리해 두시고. 자, 그래서 어쨌든 변수를 9개로 잡았고 결론만 기억을 하세요. 그림 표에 보시면은 매개 변수를 6개. 매개 변수를 부하들의 노력부터 시작해서 뭐 쭉쭉쭉쭉 다른 부서와의 업무 조정까지 무려 6개나 잡았고요. 무슨 변수를? 매개 변수. 그렇지. 매개 변수를. 상황 변수는 3개. 상황적 제약, 그 다음에 매개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변수, 매개 변수의 상대적 중요성을 결정하는 상황 변수. 자, 이렇게 굉장히 이제 세분화시켜서 디테일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클을. 자, 그래서 결론만 우리는 기억합시다. 상황 변수는 9개다. 매개 변수 6개. 그 다음에 상황 변수 3개. 그래서 총 변수는 9개. 근데 결론은 뭐냐면은 단기적으로는 매개 변수가 효과가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상황 변수가 효과가 있다. 단기는 단매, 장기는 상황 변수, 장삼, 단매, 장삼. 그래서 이걸 바꿔요. 시험에 나올 때 단기적으로는 상황 변수를, 장기적으로는 매개 변수를 얼마나 유리하게 만드느냐가 관건이다. 이렇게 많이 바꾸는데 틀리죠. 단기, 장기 상황. 장기 상황, 단기 매개. 단매, 장상. 장기 매매라고 해요. 장기 매매 아니에요. 장기는 매개하면 안 되고 장기는 상황이에요. 상황. 그러니까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반대. 장기 매매 반대야. 단기 매개, 장기 상황. 단기 매개, 장기 상황. 자, 그것만 혼동하지 마시면은 요 연결명은 뭐 끝나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내용들 3차 모형은 그냥 뭐 중요하지 않고요. 넘어가시고 상황적 접근에 대해서 또 비판이 있겠죠. 상황적 접근은 뭐가 문제점일까요? 결정론적. 응? 결정론적? 결정론적? 개인의 능력을 폄하. 개인의 능력을 폄하한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뭐 그럴 수도 있겠네. 하지만 이제 책에 나오는 비판은 뭐냐면은 너무 지나치게 많은 단편적인 상황,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어떤 특성을 파악하는 너무 지나치게 세부적인 단편적인 상황을 일일이 다 연구하려고 한 약간 부분적 파편적인 연구였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 연구를 비판을 해요.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신속성론. 요 단계죠. 현대적인 의미의 리더를 연구하는 방식, 신속성론.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개념이 이거예요. 변혁적 리더십. 변혁적. 변혁. 바꾼다는 거죠. 변화와 혁신.
변혁적 리더십. 자, 요거를 이제 강조하는 게 신속성론. 변혁적 리더십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요거 봅시다. 자, 핵심 기본 맥락은 뭐냐면은 저 2번에 나오는 자,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거는 변화와 개혁이잖아요. 조직의 안정이 아니고 문화를 변동시키고 노력하는 최고 관리층의 변화 추구적 개혁적 리더십. 그러니까 이게 정적인 리더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성, 행태, 뭐 상황 다 떠나서 환경이 바뀌면 같이 변화하면서 발전적으로 바뀔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변혁적 리더십이에요. 변혁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자, 이 내용을 봐주시고. 자, 그래서 변혁적 리더십은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이거예요. 밑에. 일단은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요. 변혁적 리더십에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카리스마도 있어야 돼. 카리스마는 기본으로 베이스로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리더가 난관을 극복하고 부하들의 자긍심과 신념을 부여하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 카리스마는 기본 깔고 베이스고요. 그 다음에 영감적 리더십. 할아버지 아니고요. 영감. 영감을 주어야 된다. 요 의미예요. 영감. 미안해. 미안해. 자. 그래서 부하가 어떤 목표, 임무 이런 것들을 더 열정을 갖고 목표를 계속 추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한다. 자, 영감적 리더십. 자, 그 다음에 개별적 배려. 자, 부하 개개인 한 명한테 이 사람의 특성과 장단점을 잘 이해하고 이 사람한테 개별적으로 좀 더 배려심을 관심을 가져주는 것, 그거를 개별적 배려라고 하고요. 지적 자극. 자, 기존의 생각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새로운 관념을 계속 이렇게 지적 자극을 주는 거죠. 다르게 한번 생각해봐. 그게 최선이에요. 뭐 이렇게 다 접근하는 거를 지적 자극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구성 요소들이 다 통합되어 들어가 있는 통합적인 형태의 리더를 지금 신속성론 통합적 모형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카리스마적 리더십 같은 속성은 당연히 포함되고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고 영감, 개별적 배려, 지적 자극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무슨 리더십이다? 신속성 리더십. 아니, 변혁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이에요. 신속성론에서 연구하는 변혁적 리더십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뭐 다르게도 표현을 해놓은 게 플러스 내용들이 있죠. 카리스마적 리더십이랑은 그럼 어떻게 다르냐? 자,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그냥 존경받고 복종과 신뢰를 이끌어내는 사람이라면 변혁적 리더십은 자, 부하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움직이게끔 그 다음에 자기 지시적, 스스로 자율적으로 자기한테 지시를 내리는 자기 지시적, 그 다음에 이타적이 되도록 하는 만들어주는 지도자. 자, 그 다음에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보통 밑에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리더십이라고 본다면 변혁적 리더십은 현대 같은 불확실한 상황, 위기라고 보긴 어렵지만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런 환경, 불확실한 상황에서 필요한 게 무슨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이죠. 자, 그렇게 어떤 상황이냐, 그 다음에 어떻게 부하들을 이끄느냐, 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개념이고요. 밑에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을 구분해놨는데 거래적 리더십은 이거는 거래라는 건 뭐예요? 교환적 관리. 교환적 관리가 뭐예요? 변혁적 관리. 네. 변혁적 관리가 X 이루죠? 자, X 이론적은 뭐 어떻게 하는 거야? X 경제적 보상. 그렇지. 주로 이제 경제적 보상, 내지는 또 더 넓게는 사회적 보상을 포함하는 개념을 들면서요. 이거를 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더 열심히 일을 해라. 이렇게 그거를 거래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를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거래적 리더십은 환경에 대해서 폐쇄적이에요, 개방적이에요? 폐쇄적. 폐쇄적이죠. 자, 근데 변혁적 리더십은
자, 그것보다는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은 거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직원들 개개인의 내적인 동기 유발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해서는 폐쇄적이지 않고 굉장히 환경 변화, 불확실한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리더십이 변혁적 리더십이니까 일단 기본 전제가 개방적인 환경 인식을 기본 전제로 하는 거죠. 환경을 인식하고 어떤 리더십이 더 필요한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교환적 관리가 아니라 현대는 어떤 관리를 해요? 교환적 관리가 아니라 변혁적 관리? 변혁적 관리라기보다는 통합적 관리? 합적 관리를 하죠. 통합적 관리, 통합적 관리. 통합적 관리.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거래적 리더십이랑 약간 변혁적 리더십 그 다른 부분을 비교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촉매적 리더십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서번트 리더십. 서번트는 뭐예요? 저거 타임? 그렇지. 섬기는 리더십. 자, 그러니까 부하를 떠받드는 거예요. 부하를 떠받드는 거. 그래. 자, 나머지는 쭉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지식정보화 사회 리더십. 자, 이건 뭐냐면은, 지식정보화 사회에는 혼자 한 명의 리더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 집단적 행동력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한 명 리더가 다 모든 집단을 이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간 지능을 결합시켜서, 이 사람의 어떤 브레인들을 모아서 하나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좀 역할을 수행하게끔 결집시키는 역할, 결집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지식정보화사회 리더십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이것도 같이 받으시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리더십. 중요한 거 다 했어. 리더십. 자, 그래서 여기까지 리더십 내용 정리했고요. 자, 뒤에 몇 개의 세부적인 개념들이 나오는데. 뭐 슬슬 보아 넘기면서 조직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력이라는 건 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힘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권력이라는 거 여기 표에 잠깐 보시면은 합법화되었느냐, 그래서 합법적인 권력이 있고요. 그걸 권한이라 그래요. 합법적이지 않은 권력이 있을 수 있죠. 불법적인 권한, 권력. 자, 그거는 뭐 따로 명칭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자, 그런 내용들 합법적인 게 있을 수 있고 합법적이지 않은 게 있을 수 있고 총이라든지 무기, 불법 무기 동원 뭐 이런 것도 일종의 권력일 수 있죠. 자, 그걸 행사하면 뭐가 생긴다? 영향력이 생기는 거죠. 영향력. 자, 권력의 원천 그래가지고 합법적 권력, 법에 의해서 보상적 권력, 뭐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보상을 해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어떤 권력일 수 있잖아요. 영향력이니까 뭔가를 해줄 수 있어. 승진을 시켜줄 수 있어. 급여를 올려줄 수 있어. 이것도 영향력이니까. 강압적 권력,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 거죠. 전문적 권력, 전문 지식이 있는 것도 권력이잖아요. 준거적 권력은 뭐냐면은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카리스마도 일종의 권력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합법적 권력, 보상적 권력, 강압적 권력, 이 전문적 권력, 그 다음에 준거적 권력, 이런 권력의 종류가 있다. 근데 이거 그냥 한번 읽어보면 다 이해되는 내용이고 어렵지 않고요. 자, 넘어가시고 갈등 관리 볼게요. 갈등 관리는 그래도 조금 중요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잘 받으실 필요가 있는데 내용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갈등이 왜 생기느냐? 갈등이라는 거는 이제 대립하는 그런 행태죠, 일종의. 자, 왜 생기느냐? 상충적 목표를 추구할 때. 근데 그게 승패의 상황이에요. 상충적 목표가 충돌하고 그거를 이제 달성하면은 승자가 되고 못하면 패자가 되는 상황. 승패의 상황. 자, 그 다음에 뭐 직무 설계상 갈등 요인 3번을 보시면은, 자, 책임이나 직무의 분할이 심할 때 갈등이 더 심해지겠죠. 일이 더 이렇게 쪼개지면, 전문적으로 쪼개지면 의견 대립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갈등 상황이 될 수가 있고,
자, 뭐 7번에 자원 획득과 사용에 대한 경쟁. 경쟁은 다 갈등의 원인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에 갈등의 유형이 있는데 생산적 갈등. 자, 그 다음에 파괴적 갈등으로 나뉘어요. 갈등이 좋은 쪽으로 사용되면 생산적인 거고 안 좋은 쪽이면 파괴적인 거고 이렇게 부정적인 거, 파괴적인 거고 긍정적인 거는 생산적 갈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생산적 갈등은 좀 더 이렇게 더 많이 갈등을 유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파괴적 갈등은 없애려고 하는 거고. 자, 파괴적 갈등은 제거하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생산적 갈등은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조성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 읽어보시면 되고, 갈등 간의 변천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갈등을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통적 견해는 갈등의 역기능론, 그래서 갈등을 부정적으로 인식한 것. 근데 행태론에서는 갈등이 때로는 순기능도 있을 수 있다. 좋은 역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태론에서는 갈등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식한 게 행태론이고요. 현대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현대에는 갈등을 오히려 부추겨, 조장해요, 조장. 싸워, 이렇게. 둘이 경쟁해. 그러면 경쟁의 효과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누리도록 조장하는 거, 일부러 유도하는 거. 그게 이제 현대의 상호작용주의적인 견해예요. 상호작용주의적인 견해. 현대에는 오히려 갈등을 촉진시키도록 유도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자, 거기까지 됐으면 이 흐름을 기억하시면 돼요. 갈등이 옛날에는 안 좋은 것만 봤다. 갈등 엮이는 근데 행태론에서는 갈등이 좋은 것도 있을 수 있다. 수용론. 현대에는 오히려 갈등을 더 부추기려고 노력한다. 조장론. 이렇게 단계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갈등의 대처 방안 유형이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자, 이거는 토마스의 이론이에요. 토마스의 갈등 전략 5가지 유형. 누구의? 토마스의 갈등의 관리 5가지 유형 방안. 자, 첫 번째는 자, 이건 어떻게 나누는 거냐면은 자, 이렇게 나뉘어요. X축을 보시면은 상대방의 이익을 만족시키려는 정도 경향, Y축은 내 이익을 만족시키려는 경향. 이 두 개를 기준으로 나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 이익을 만족시킬 생각도 없어. 내 이익을 충족시키려는 생각도 없어. 그때 어떻게 해요? 갈등이 생겼을 때 회피 하는 거예요. 아, 난 됐어. 아이씨. 이렇게 갈등할 바에는 그냥 내 이익도 생각 안 하고 남의 이익도 필요 없고 안 할래 그냥. 안 해! 뭐 이런 거. 그게 회피. 자, 그 다음에 내 이익을 만족시키려는 정도가 크고 내 이익만 만족시키려고 그래. 상대방의 이익을 만족시키려는 정도는 약해. 그때는 뭘 어떻게 하게 돼요? 경쟁을 선택하는 거예요. 경쟁을 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싸워. 이렇게 싸우자 라고 덤비는 거. 경쟁 전략. 자, 그 다음에 내 이익을 만족시키려는 정도는 낮고 상대방의 이익을 만족시키려는 정도가 높을 때에는 수능이라 그래서 수능. 아, 그래, 너 해. 이렇게 양보. 하고 싶을까요?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뭐 이런 식으로 상황에 그냥 순응하고 이제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간 정도는 타협형이라 그래가지고요. 타협 정도. 서로 희생하면서 어느 정도 양보하면서 반씩 양보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 타협형. 자, 그 다음에 둘 다 만족시키는 거는 협동형. 이렇게 5가지 갈등 관리 방안이 있다. 유형을 나눴어요. 누가? 토마스가. 그렇지. 토마스가. 자, 그 다음에 갈등 관리는 뭐 해소 전략이 있고 조성 전략이 있는데요. 조성 전략과 해소 전략. 해소는 말 그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없애는 거죠. 갈등을. 조성은 부추기는 거. 자,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렇게 많은 전략이 있어요. 되게 많죠? 근데 이거 읽어보시면은 다 내용적으로는 어렵지 않아요. 자, 몇 개만 한번 중요한 것만 한번 뽑아볼게요. 첫 번째는 갈등이 생겼어. 자, 그때는 갈등을 어떻게 해소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둘이 싸우고 있어.
그때 둘이 친해지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 알아요? 다른? 나쁜 놈을 찾는 거. 그렇지. 공동의 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 둘이서 남자 하나를 놓고 막 싸우고 있어. A양과 B양이. 예. 그때 둘이 화해하게 만드는 법은 나는 나쁜 놈. 더 이쁜 C양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저런 나쁜 년, 저 이쁜 나쁜 년 이렇게 욕을 하면서 서로 친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동의 적을 확인시켜주는 방식이 갈등 해소 전략의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다라는 거. 자, 아니면은 좀 더 규범적으로는 상위 목표를 제시해준다.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회피한다, 완화한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상관이 오히려 그냥 명령해서 강제적으로 갈등을 해소한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상관의 명령으로 그냥 화해해. 뭐 이렇게 하면은 강제적으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 이건 이제 권위에 의한 해소 내지는 계층제에 의한 해소 전략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계층제에 의한 해소 전략. 자, 반면에 조성 전략이라고 그래가지고 갈등을 오히려 조장하는 거죠. 경쟁을 촉진하는 거.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리을의 인사이동, 인사이동 또는 직위 간의 관계를 재설정. 자, 그다음에 리더십 스타일을 변경, 뭐 이런 것들. 자, 오히려 경쟁을 부추겨서 갈등을 촉진시키는 거. 해소 전략이랑 반대죠. 이것도 이해하면 다 충분히 정리할 수가 있고요. 자, 협상은 통합적 협상, 배분적 협상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자, 배분적 협상은 뭐냐면은 제로섬 게임일 때 파이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이기면 다른 사람은 지는 거야. 그런 게임일 때 승패 게임이라고 하죠. 승패 게임. 자, 그때 하는 부분적 양보 내지는 한 명이 이기고 한 명이 지는 형태, 그거를 이제 배분적 협상이라고 하고요. 통합적 협상은 뭐냐면은 둘 다 윈윈 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를 키우는 법, 뭐 이런 거 있죠. 파이를 키워서 둘 다 충분히 만족스럽게 이렇게 자기 몫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 그거를 통합적 협상 나누는데, 이것도 개념만 그냥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건 전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조직 내 의사 전달. 그래서 유형은 두 개예요. 공식적 의사 전달, 비공식적 의사 전달. 공식적 의사 전달은 보고서, 비공식적 의사 전달은 이거 이런 것들을 비공식적 의사 전달이라고 하죠. 공식적 의사 전달에는 뭐 상향식 의사 전달, 반대는 하향식 의사 전달. 이건 뭐 항상 나오는 거고, 수평적 의사 전달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대각선적 의사 전달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계층인데 이 중간 계층을 뭐 뛰어넘어서 밑에 말단이 뭐 갑자기 막 상위 관리자한테 의사 전달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층을 가로질러서 이루어지는 의사 전달, 그거를 무슨 의사 전달? 대각선적 의사 전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 나오는 개념이라 한번 언급을 드렸고, 공식적, 비공식적 의사 전달의 장점, 단점은 뭐 읽어보면 충분해요. 비공식적 의사 전달의 단점은 책임이 분명하지 않다, 모호하다라는 거. 공식적인 의사결정에는 활용하기가 어렵다. 그다음에 비공식적 의사소통이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의사결정이 마비될 우려가 있죠. 그런 게 단점이고,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의사 전달망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선형, 윤형, 개방형. 선형은 그냥 일직선. 한 명이 A가 B한테, B가 C한테, C가 D한테 한 명 차례차례로 전달되는 거를 선형, 선 모양이죠. 바퀴형. 그래서 이렇게도 가거나 이렇게도 가거나. 근데 이거는 뭐예요? 서로 연결고리가 없다는 거죠. 자, 근데 개방형을 보시면 개방형. 자, 개방형은 서로 의사 전달이 왔다 갔다 하죠. 자, 이거는 피드백이 있다는 거예요. 의사 전달 간에 상호 피드백이 있다, 환류 과정이 있다라는 게 개방형의 특징.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구분, 바퀴형과 개방형의 차이점. 자, 바퀴형은
기계적 구조에서 많이 등장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방형은 유기적 구조에서 많이 등장하는 거고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피드백을 하는 거니까 바퀴형이 아니라 개방형은 유기적 구조에서 자 신속성이 높은 거는 뭐예요? 빨리 전달되는 거는 한쪽으로만 가야죠. 바퀴형이 신속성이 높고 정확성이 낮은 거는 아니야 정확성이 낮은 거는 오히려 피드백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정확도가 더 높아지잖아.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만 그냥 갔다 끝나는 거는 오히려 일방향적이기 때문에 정확성이 낮아요. 그래서 정확성이 낮고 신속성이 높은 게 바퀴형. 빨리는 가는데 정확성이 낮은 게 바퀴형. 자, 그 다음에 개방형은 신속성은 낮은 반면에 정확성은 높은 게 그게 이제 개방형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개 차이점 간단히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뭐 의사 전달의 과정 요거는 뭐 발신자가 코드화를 통해서 발송을 하면 그다음에 통로를 거쳐서 수신자한테 가고 수신자한테 떨어진 그 내용을 수신자가 이제 해독해서 내용을 알아차린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도 그냥 한번 보시면 다 이해되는 내용이고 3번은 뭐 그냥 보실 필요 없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조직문화는 어떻게 보존되느냐? 4번에 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조직문화를 계속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법은 뭐예요? 그렇지, 봤구나. 사회화. 그렇게 바로 나올 리가 없는데. 사회화예요. 사회화 하나 기억하세요. 자, 사회화를 통해서 조직 문화를 보존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내용 어렵지 않고 넘어가시고 어디까지 넘어오냐면은 430페이지. 자, MBO, 뭐, TQM, OD, SM, BSC, 이거 기억나세요? TQM. 토탈 퀄리티 너무 자, 그래서 이거 기초학기 시간에 개념을 다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되짚고 한번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MBO가 맨 먼저 나오죠? MBO. 이게 뭐예요? 매니지먼트 바이 그치. 자, 그래서 목표에 의한 관리죠. 목표에 의한 관리. 목표가 중요하다. 목표에 의한 관리. 목표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자, 목표가 있어야 조직이 어떤 이 목적지를 향해서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입장이 MBO죠, MBO. 목표에 의한 관리. 자,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것들을 하나씩 정리를 할게요. 자, 목표는 어때야 되느냐? 목표는 단기적인 목표가 더 중요하다. 단기. 목표라는 거는 굉장히 단기적인 목표를 의미한다. 장기적인 목표가 아니라 당장 이제 1차적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 눈에 보이는 단기적, 그 다음에 구체적인 목표, 가시적인 목표, 그 다음에 이건 약간 수치화될 수 있는 계량적인 목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는 목표인데 어떤 목표냐? 이런 특징을 갖는 목표들을 여기서 얘기하는 목표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때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은 혼자 관리자층에서 독단적으로 설정하는 게 아니고요. 참여에 의한 설정. 참여에 의한 참여적 관리. 참여에 의한 관리는 뭐예요? X이론, Y이론 중에서 그렇지. 참여가 중요하고 참여라는 거는 결국 Y이론에 근거한 민주적인 조직 관리를 얘기하는 거죠. Y이론, 참여. 자, 그 다음에 참여니까 뭐 분권, 민주 이런 표현이 다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환류라는 거는 이제 목표가 제대로 달성이 됐는가 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지속적인 피드백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키워드만 추리면 이거예요. 목표, 참여, 환류.
복잡한 다 줄일 필요는 없잖아. 이거 이게 너무 많이 줄이면 시험장에서 그 줄인 것들끼리 헷갈려. 충돌해, 충돌. 상충. 자, 그래서 요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참여, 그 다음에 목표, 참여, 환류. 요 세 가지가 요 참여적 MBO의 가장 큰 특징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장점은 뭐냐면은 조직의 목표가 딱 명확하게 있으니까 효율성이 제고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참여적 관리가 가능하다. 상급자와 하급자 간에. 자, 이거는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도 하겠죠. 그런 장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목표들 간의 뭐, 연관성, 일관성,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할 수가 있고,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자, 장점보다는 사실은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한계점, 문제점이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제일 가장 중요한 한계점, 문제점이 뭐냐면은, 자, 요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인 모형이라는 게 한계예요. 왜냐하면은 참여는 하는데 누구끼리 참여하는 거예요? 조직 내부 사람들끼리만 폐쇄적으로 참여해요. 자, 그래서 요 폐쇄적 참여 이론이라는 게 한계예요, 한계. 가장 큰 한계. 자, 이거 기억해 두시고 MBO의 가장 큰 한계는 뭐예요? 폐쇄적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너무 단기적인 목표, 가시적인 목표, 구체적인 목표에만 집착하면 뭐를 간과할 수 있어요? 장기적인 거, 눈에 보이지 않는 목표, 이런 것들은 실제로 행정에서는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간과할 우려가 있죠. 좀만 더 참으면 돼요. 30분도 안 남았어. 투혼까지는, 야, 투혼이라는 말을 이렇게 함부로 쉽게 붙이지 마. 그냥 지금 졸림을 참는 정도야. 졸림을 참는 정도예요. 수능. 자, MBO의 특징과 문제점을 이제 핵심적인 건 내용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본질적 목표를 그래서 간과할 우려가 있다. 너무 단기적 목표에만 연연하기 때문에. 이거. 자, 그 다음에 이 참여적 관리라는 게 굉장히 뭐가 많이 들까요? 참여를 하면 좋은데 비용, 시간. 그렇지. 시간 많이 들어. 비용 많이 잡아먹어. 굉장히 합의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공공 부분에 도입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우기가 공공 부분에서 되게 어렵잖아요. 자, 그래서 MBO에서는 자, 그런 부분이 어려울 수가 있다.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334페이지의 TQM. 자, TQM은 뭐예요?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총체적 품질 관리. 총품관. 별다줄. 자, 총체적 품질 관리를 TQM이라고 해요. TQM. 기억해 두시고. 자,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은, 자, 일단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게 목표예요. 자, 품질을 향상시키는 목표. 제일 중요한 거는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는 데 있다라고 접근하는 입장. 품질 개선이 가장 큰 목표. 자, 모든 사람이 조직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자, 이것도 역시 참여가 반드시 들어가죠. 참여에 의해서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관리 방식을 얘기한다라는 거. 자, 연역 한번 그냥 쭉 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셔가지고 특징을 볼게요. 자, 일단은 누구의 영향이 제일 중요하냐면은, 자, 품질이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는 건 누구예요? 품질이 좋다 나쁘다. 고객. 그렇지, 고객.
자, 고객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고객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요구를 잘 충족시켜주면 품질이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품질이 나쁜 거고. 그래서 고객의 요구를 최대한 존중하는 고객주의. 고객주의 원칙이에요. 고객주의 원칙. 그래서 반드시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하는 거죠. 적시에. 자, 그래서 품질을 평가하는 거는 소수의 관리자가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 고객이 하는 거다. 이렇게 접근하는 입장. 자, 그다음에 아까는 단기적인 목표를 추구했잖아요. 자, 이 품질 관리라는 건 참여적이긴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MBO랑 다른 점이죠. MBO는 단기적, TQM은 장기적. 그 시간 관점이 좀 다르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품질은 무결점주의라 그래가지고요. 결점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4번에 지속적으로 품질을 개선시켜 나가는 활동을 한다. 무결점주의, 지속적 개선. 자, 그 다음에 과학적 방법을 사용한다. 이런 거 있는데 특징 그냥 쭉 읽어보시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예요. 고객주의. 그 다음에 장기적 관점. 자,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내용이죠.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에 뭐가 있냐면은, 그럼 MBO랑 TQM은 어떻게 비교가 되느냐, 그 내용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비교하는 게 나올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MBO는 내부 상하급자가 아까 합의로 목표를 설정하는 폐쇄적 모형이라고 그랬죠. 근데 TQM은 외부는 누구니까? 고객이니까. 그렇지. 이거는 외부의 의사를 수렴하는 개방적인 참여 모형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폐쇄적, 얘는 개방적. 자, 다음에 MBO는 단기적인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잖아요. 자, 근데 얘는 TQM은 총체적으로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전체적인 어떤 과정에 관심을 두고 있다. 결과보다는 과정. 자, 그런 것들에 총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 자, 그 다음에 평가와 환류를 중시한다. 라는 게 약간 MBO의 관점이라면 TQM은 좀 예방적인 품질 개선, 이런 것들을 더 사전적인 품질 개선을 더 중요한다. 라는 거. 자, 업무는 개인적 보상, 이런 거에 더 초점을 두는 반면에 TQM은 오히려 그 집단적인 노력, 이런 것들에 더 초점을 두는 게 TQM의 관점이에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OD. OD는 뭐예요? 오리제이션. 조직? 발전. 발전. 자, 지난번에 이거 한번 언급하면서 이거 했었는데, 조직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훈련법 있었죠? 조직 발전? 훈련법? 뭐 있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감수성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직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조직 구성원들 개인의 감수성을 최대한 발전시켜줘야 조직이 발전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는 훈련 기법이 있는데 그거를 감수성 훈련이라고. 그래, 감수성 훈련이라는 게 있고요. 자, 포기해서 체념했어. 체념. 자, 해피. 자, 이거는 언제 이제 등장한 기법이냐면은 행태과학이 등장을 했을 때, 그때 만들어진 조직 발전 기법이에요. 그래서 행태과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행태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인간을 보는 관점이 굉장히 Y이론적이에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어떤 불신이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인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인간 성장하는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그런 인간으로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조직 내부에서 폐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주도를 하냐면은 외부에서 주도를 하는
자, 예를 들어 감수성 훈련 같은 것도 뭐 어디 그냥 연수원 교육받으러 갔을 때, 자, 이런 데 보통 하는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들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이에요. 외부 주도, 외부 주도.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향적 변화라고도 하는데, 하향적 변화. 자, 근데 이 하향적이라는 건 약간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강압적이지 않은 하향적, 그런 걸 의미하고, 일방적이지 않은 하향적, 이런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하향적 변화이지만, 이렇게 나쁜 의미의 하향적은 아니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뭘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거다? 조직 구성원들의 행태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행태. 감수성 훈련을 통해서 바꾸려고 하는 것도 조직 구성원들의 행태예요, 행태. 행태를 바꿔서 조직을 발전시키자라고 접근하는 게 OD의 입장이에요. OD의 입장. 자, 그래서 밑에 몇 개 기법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감수성 훈련. 이거 뭐냐면은, 외부 환경과 격리된, 계획된 장소에서, 이게 포인트. 계획된 장소에서,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어디 그냥 교육 받으러 가서, 그런 낯선 환경에서 하는 거고요. 훈련 집단을 형성해서, 조를 편성해서, 조를 짜서, 자, 구성원 간의 비정형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때까지 하지 못했던 체험, 극기훈련, 이런 거죠. 해병대 캠프, 뭐 이런 것들. 비정형적인 체험을 하면서 남과 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계기를 마련함. 거창하죠?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극기훈련 갔다는 거예요. 극기훈련 가서 조 짜서 극기훈련 했다. 힘들었지만 그러면서 나를 발견했다. 약간 이런 맥락. 군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감수성 훈련. 자, 이걸 통해서 상황 대처 능력, 갈등 해소 능력,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켜서 조직 발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고요. 자, 팀 기법. 자, 이건 뭐냐면은 조를 짜요. 역시 또 10명에서 15명 팀 짜서 과제를 주고 팀 과제. 협동해서 업무를 수행해라. 이거예요. 팀 과제. 그래서 뭐 발표하게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거를 이제 관찰하는 거죠. 이놈이 자기 역할을 잘 하고 있나, 무임승차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능력을 좀 더, 팀워크를 개선해주고, 집단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좋은 건 다 있죠. 이렇게 하는 거고, 관리망 훈련. 관리망은 아까 어디서 관리 그리드. 누구? 세 글자인데? 그래요? 그래? 자, 앞에 한번 찾아볼까요? 관리 그리드. 토마스? 아니요. 관리 그리드는 뭐에 대해 연구한 거예요? 리더의 혀보이 그거. 행동 유형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있잖아. 왜 사람에 대한 관심이 9야. 근데 일에 대한 관심이 1이야. 그러면 친목형, 행복형, 과업형, 타협형, 단합형 이걸로 나눴던 게 블레이크와 머튼의 관리 그리드 이론이었죠. 세 글자 없는데 네 글자 두 글자인데 블레이드와 머튼, 블레이드와 머튼의 관리 그리드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훈련 방법이 관리망 훈련. 자, 이거는 이제 세미나를 해가지고 스스로 이제 리더가 어떤 관리 방식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평가하고 내가 친목형인가 협동형인가 이런 걸 평가하고, 자, 이 특징이 뭐냐면은 장기적인 과정, 3년에서 5년이 소요되는 장기적인 과정으로 훈련을 한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관리망 훈련. 3개 배웠죠. 감수성 훈련, 팀 기법, 관리망 훈련. 자, 네, 마지막 태도 조사 활류. 그래서 이 사람의 태도를 체계적으로 조사해서 그거를 이제 활류하는 내용. 그걸 태도 조사 활류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기법들이 용어가 있으니까 용어 정도만 한번 익혀두세요. 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감수성 훈련이죠. 감수성 훈련.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MBO랑 OD를 이렇게 묶어서 비교하는 게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MBO랑 OD랑 비교하는 것도 나올 수 있고. 자, 공통점은 Y이론적 인간관에 입각해 있다. 공통점. Y이론적 인간관에 입각해 있다. 공통점. 자, 다음에 조직의 변화를 추구하는 관리 전략의 일환이다. 라는 거. 평가, 환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맞죠? 자, OD는 근데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부. 외부. MBO는 내부. 내부. 그게 큰 차이점이죠. 자, 다음에 OD는 상향적, 하향적. 어디 하향적. 하향적. MBO는 참여적이니까 상향적이에요. 상향적. 오히려. 자, 다음에 장기적인 거는 장기적인 거는 어디. OD. 단기적인 거는 MBO. MBO. 행태 과학의 기초를 두고 있는 거는 MBO. 행태주의. OD. 행태주의, 행태과학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는 OD고요. 그다음에 일반 그냥 관리 기술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는 MBO. 자, MBO까지 했어요. 우리 3개 했어. MBO, TQM, OD. MBO, TQM, OD. 자, 그다음에 SM. SM 봅시다. SM. 선생님 얘기했나? 선생님 중학교 때 SM 오디션 봤다고. 그때는 이렇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그때는 SM이 되게 큰 회사가 아니었어요. 되게 신생 회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했었지. 지금 같으면 뭐 어린 반푼도 없죠. 자, SM. 자, 이거는 전략적 관리라고 불러요. 전략적 관리. 자, 이거 받으시고 전략적 관리.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하는 거냐면은 자, 밑에 표를 보시는 게 훨씬 이해가 빨라요. 그래서 플러스 여기 도표 있죠. 자, 변수를 내부 환경이랑 외부 환경으로 두 개 나눠가지고요. 자, 외부 환경이 지금 어떤 환경 상태냐? 우리 조직한테 기회 상황이냐? 우리 조직의 위협적인 상황이냐? 이렇게. 그래서 기회를 O라고 하고요. 위협을 T.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의 장점, 우리 조직의 장점이 뭐냐? 그 다음에 약점이 뭐냐? 자,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내부 환경에 강점이 있는가, 약점이 있는가, 이 두 개를 기준으로 또 역시 나누는 거고. 자, 그래서, 처음에 외부 환경이 우리한테 굉장히 기회예요. 그 다음에 난 지금 장점이 더 크기 때문에 장점을 살릴 수 있어. 그거는 강점 기회 전략. 그래가지고 SO 전략. SO, 강점 기회 전략. 자, 이건 공격적인 전략이겠죠? 강점을 살리는 거야. 외부 환경도 굉장히 마침 기회가 있어. 기회가 좋아. 그래서 내 장점을 살리면서 외부 환경에 공격적으로 접근하는 거를 공격적 전략, SO 전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외부 환경 기회가 좋아. 근데 난 좀 약해. 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약점을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기회를 살려야 되잖아. WO. 그거는 WO 전략. 약점을 보완해서 기회를 최대한 살리도록 이렇게. 강점을 발휘해서 기회를 살리는 건 무슨 전략? SO. 약점을 보완해서 기회를 살리는 건 WO. SO, WO. 뭐 이렇게 나눠지겠죠.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자, 그 다음에 외부 환경이 위협적이에요. 자, 그때 강점을 살려야 돼. ST 전략. 그걸 ST 전략이라고 하고요. 조직의 강점을 기반으로 위협을 극복하는 전략. 그래가지고 ST 전략 또는 다양화 전략 이렇게 얘기를 해요. ST 또는 다양화 전략. 자, 그 다음에 위협적인 상황에서 약점이 있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기회를 활용할 수 없잖아. 우리는 소극적으로 방어해야 돼, 방어. 그거를 무슨 전략? WT 전략. 이렇게 4개 전략으로 전략적으로 환경에 따라서 환경의 기회의 환경이냐 위협적인 환경이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우리 조직이 지금 강점이 더 강한 상태이냐, 약점이 더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냐에 따라서 네 가지 전략이 있을 수 있다. 그거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 그거 SM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 내용적으로는 전혀 어렵지가 않죠. 자, 근데 하나 이론이 더 있어요. 저기 뒤에 페이지에 그라이너의 조직 성장의 5단계 이론. 5단계? 그라이너의 조직 성장의 5단계 이론이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자, 조직을 처음에 만들어요. 처음에 이제 조직을 만들면 창조에 의한 성장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창조. 조직을 만들어. 자, 근데, 창조를 하다 보면은 반드시 어떤 위기가 오냐면은 리더십의 위기가 오게 마련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신생 조직에서는 반드시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리더십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다. 라는 거. 자, 리더십의 위기가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리더의 지시 능력을 키워야 되죠. 그래서 지시를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단계는 뭐냐면 지시를 통해서 성장하는 단계. 지시를 통해서 약간 강압적으로 리더의 역량에 의존해서 성장하는 단계. 그거를 이제 2단계. 지시를 통한 성장이라고 하고요. 자, 근데 이게 되면은 어떤 위기가 발생되냐면은 자율성의 위기가 올 수도 있죠. 리더에만 의존하면은 자율성의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지시를 통해 성장을 하면. 자, 자율성의 위기가 오기 때문에 이 자율성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권한을 위임해야겠죠. 그래서 또 한 번 이제 성장이 가능한데 위임을 통해서 또 성장이 가능해요. 위임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또 성장을 해. 3단계 성장을 해요. 그 위임을 통해서 계속 성장하다 보면 어떤 또 문제점이 오겠어요? 다 이렇게 믿고 맡기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하기가 곤란해요? 통제하기가 어려워. 통제 위기가 와요. 자, 그 다음에 눈이 감기는구만. 10분 남았어요. 10분. 좀만 있어봐. 자, 위기를 통한 위임을 통한 성장을 했는데 그러다 보면은 통제가 잘 안 돼. 컨트롤이 안 돼요. 자, 그런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요? 통제를 하기 위한 어떤 조정 메커니즘을 만들어야겠죠.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그거를 조정을 통한 성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정을 통한 성장. 자, 조정을 통한 성장. 자, 근데 조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규칙이나 절차, 규율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 그러면 또 어떤 위기가 와요? 공식성이 너무 높아요. 오, 대충 맞았어. 그렇지. 그거를 이제 규칙이 너무 많아져서 규칙에 얽매이는 현상.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번문용례라고 해요. 들어봤어요? 번문용례. 알아요? 그래. 너무 이제 절차나 규칙에만 집착하는 형태. 그거를 번문용례라고 하죠. 자, 그때는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느냐? 협동이나 협력을 통해서 말이 좋죠. 계속 극복하네요. 이게 실제로 가능해? 자, 법문용례 위기가 오면 그거를 협력이나 협정을 통해서 또 극복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어떤 또 위기가 오냐면은 재밌어요. 탈진의 위기가 온대요. 탈진의 위기 너무 힘들어 이제. 힘들어. 협력을 너무 많이 했어. 조직이 너무 많이 성장했어. 탈진, 힘이 다 떨어졌어. 그런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가 있는데 처음에 어떻게 성장을 하고 어떤 위기가 와서 그걸 어떻게 극복해서 다음에 어떤 단계에 이른가 요 단계 있죠. 메커니즘. 요거를 밑에 조직 수명 그래가지고 창조를 통한 성장. 그러다 보면 리더십의 위기가 오고 그다음에 리더십의 위기를 지시를 통한 성장으로 극복한 다음에 지시를 많이 하면 무슨 위기가 와요? 지시를 많이 하면 자율의 위기. 그렇지. 자율성의 위기가 오고 자율성의 위기가 오니까 뭘 해줘야 돼요? 지시, 통제. 자율성이 없는 게 문제잖아. 자율성이 없으니까. 아까 얘기했는데 위임? 위임을 통한 성장. 위임을 통한 성장을 하고요. 위임을 통해서 또 성장을 했어. 그럼 무슨 위기가 또 와요? 통제 위기. 그렇지. 컨트롤이 안 돼. 통제 위기가 와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극복해요?
통제가 안 되니까 얘네들을 통제를 할 수 있게끔 조정하는 조정 메커니즘, 조정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조정 기제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조정을 통해서 또 한 번 성장했어. 그러면은 조정을 하기 위해서 규칙이나 절차를 많이 만들었으니까 법문 용리의 위기가 오겠죠. 그래서 법문 용리의 위기가 오면 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규칙에 얽매이지 말고 스스로 참여적으로 협동을 하자. 그래서 협동을 통한 성장을 또 해. 그러면은 또 어떤 위기가 와요? 탈진의 위기. 자, 그래서 탈진의 위기까지가 끝이에요. 처음에 창조를 통한 성장에서 탈진의 위기까지 이르는 그 과정 있죠. 자,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고, 이거 그냥 근데 이 흐름을 이해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배열하는 문제가 나와도 충분히 다 풀 수 있어요. 441페이지 넘어가시고, 자, 마지막. 자, 대망의 마지막이에요. BSC. 이거 뭐예요? 균형 성과 관리죠. BSC. 자, 균형 성과 관리. 자, 이거 뭐냐면은 조직 관리할 때 기존에는 옛날에는 재무적인 관점만 봤어요. 돈의 흐름 이런 것만 봤단 말이에요. 얼마나 수익이 창출됐는가. 자, 근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봐야 되는 관점이 더 있다. 그래서 총 4가지 관점을 균형 있게 봐야 된다. 그래서 균형에 의한 성과 관리예요. 균형을 강조해요. 자, 어떤 관점이냐면은 첫 번째는 재무적 관점은 물론 기본으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 관점. 그 다음에 내부 프로세스 관점. 그 다음에 학습 성장 관점. 기초 강의할 때 딱 여기 앉아가지고 이 4개 관점을 다 외우던 한혜 씨가 생각나는군. 4개 관점 뭐예요? 네, 그랬더니 절절절절 막 외웠었는데 다 까먹었지? 자, 첫 번째는 재무적 관점. 자, 이거는 기존에 했던 매출이 얼마나 났는가, 자본 수익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고객 관점, 고객 만족도, 고객 관점. 자, 첫 번째 재무적 관점, 고객 관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부 프로세스 관점. 그래서 요 적법한 절차, 과정을 지켰느냐, 내부 프로세스, 과정, 내부 과정 관점, 프로세스, 과정 똑같은 말이고요. 학습 성장, 이걸 통해서 얼마나 좀 더 변화 개선 능력이 신장됐는가, 조직의 과정, 학습. 그래서 재무적 관점, 고객 관점, 과정 관점, 학습 관점. 자, 다시 한번 재무, 고객, 과정. 그렇지. 이 4개를 어떻게 균형 있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BSC, 균형 성과 관리예요. 균형 성과 관리. 자, 그래서 어떤 것도 소홀히 하지 말고 이 4개의 관점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관점에서 관리를 하자, 조직을. 이렇게 보는 게 BSC. BSC. 5개 정리했어요. 4개 관점 뭐? 고객, 재무가 먼저 나와야죠. 재무. 고객, 과정, 학습. 그렇지. 학습 성장. 헛되지 않았네. 헛되지 않았죠. 5개 내용들만,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를 하시고요. 여기까지 해서 조직론까지 끝난 거예요. 대망의 조직론이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인사행정론 들어가니까 2권 챙겨오시고. 자, 그래서 딱 적시에 시간 칼 같은 거 봐. 자, 이렇게 해서 조직론을 마무리하고요. 공정하게 한 70%를 정리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70% 정도 되고,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인사행정론을 들어가는 걸로 해서 일단 이번 주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복습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잘 정리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